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해경지휘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한꺼번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 뜻은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표는 반려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6시간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공세를 더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치졸한 행태라고 반발했습니다. 노동부가 노동시간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니라고 말해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야당은 설익은 정책 발표라고 맹공을 펴보았습니다.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양보했습니다. 대신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합의됐던 사개특위 구성을 압박해 국회 공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제72주년 6.25 전쟁 기념 행사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거행됩니다. 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를 주제로 국내외 참전용사와 정부 인사, 시민 등 약 1,500명이 참석합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됐을 때 생활비를 지원받는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유급휴가비와 재택치료자 지원도 축소됩니다.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 상원까지 통과했습니다. 29년 만에 총기 규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법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물폭탄을 쏟은 장마전선은 지금 제주도 부근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다시 북상해 중북부 지방에 또 호우를 쏟아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재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표는 반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보 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의 치안감 이상 간부 9명이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해경지휘부가 한꺼번에 사퇴 의사를 밝힌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정 청장은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게 답이란 결론을 얻었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병노 중부청장을 비롯한 치안정감 2명과 윤성현 남해청장 등 치안감 6명도 지휘부로서 책임을 공감한다며 자진해서 사퇴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해경 측은 밝혔습니다. 해경은 재작년 9월 서해에서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한 거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최근 이를 번복하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정 청장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결과 발표와 번복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했습니다. 사건 초기엔 월북으로 판단한 증거가 있었지만 이후 국방부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특수 정보를 받지 못했고 기존 자료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해양경찰의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유족 측도 즉각 입장을 내고 이번 지도부 일괄 사퇴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해경의 양심 선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의 사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경 지도부의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간 만큼 사표는 수리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태를 수습해야 할 지도부의 일괄 사퇴 표명에 이어 즉각적인 반려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해경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측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6시간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진상규명 TF 역시 중간 조사 결과 월북 몰이의 정황이 뚜렷해졌다고 압박을 더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치졸한 행태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보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서해 피격 공무원의 유족을 국회로 초청했습니다. 여당과 유족 측은 고 이대준 씨가 북한에 억류된 후 목숨을 잃기까지 6시간 동안 대통령과 정부는 무엇 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골든타임 6시간,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살아있었던 6시간 동안 당시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구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했는가,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선 당시 정황이 담긴 대통령 지정 기록물 열람에 협조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공개를 위한 양당 간의 협의 절차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진상규명 TF도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감청 기록에서 월북은 딱 한 번 등장한다며 월북몰이 정황이 뚜렷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 출신 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당시 정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며 부실 대응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가 알게 된 사실은 투명하게 모두 국민에게 공개했다며 안보자산 공개가 어렵다는 걸 전임 정부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는 데 급급한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치졸하다 못해 야비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새로운 증거조차 제시하지도 않고 왜곡과 선동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이 이럴 때인지 또 안보 정보를 가지고 계속 장난질을 치니까 그럴 거면 공개하자라는 것이고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여야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 측은 다음 주 직접 야당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넘기겠다며 국민의힘도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추진 과정에서 맺었던 여야의 합의를 지키라는 건데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절하며 국회 공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박 2일 의원단 워크숍을 마치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여야 합의를 지킬 테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직접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합의대로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데 동의합니다.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의 지난 합의의 이행을 약속해 주십시오. 27일 월요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당시 윤호중, 김기현 여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회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기로 합의했는데 법사위 권한 축소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한 약속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갈등 국면에서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했던 합의안을 의미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겠다는 데 대해서는 일단 환영했습니다. 법사위를 돌려주겠다는 거는 뒤늦게나마 채무 이행을 하겠다 그러는 거니까 그거는 뭐 환영하지만은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원구성 협상 타결 여부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추진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로 의원총회까지 거친 합의안을 뒤집었는데 이걸 다시 받으면 헌법재판소에 제소까지 한 검수완박 법안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겁니다. 사개특위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당초에 그 합의됐던 내용이 그거는 여야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에 따라 가지고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민주당은 거듭 국민의힘을 압박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빠르면 주말 중에도 국민의힘 원내 수석과 회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답신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한 달 가까이 공전하며 민생과 경제 위기를 외면한다는 비판 속에 법사위원장 갈등이 풀리며 출구가 열리나 했지만 사개특위가 다시 뇌관이 되면서 여야 대치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자신과 배현진 최고위원 사이 갈등을 지적한 데 대해 미끼를 안 물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SNS에 장 의원이 대통령에게 부담돼선 안 된다며 최근 벌어진 당 내용을 질타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이른바 친윤계의 공세에 강하게 반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자신을 향한 안철수, 장제원 의원의 비판이 이어질 것을 꼬집은 거라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2달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선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불출마 요구가 분출했습니다. 그제 오후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진행된 워크숍 자유토론에서 서른 의원은 이 고문을 향해 자신과 같이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분임 토론에서는 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이 이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면 지난 대선 경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갈등 양상이 커질 거라며 심사숙고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요구에 이 의원은 당대표가 된다고 한들 2년 동안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 당선인이 시의원 당선인과 의회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부어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우 당선인은 사과문을 냈지만 진정성 없는 페이퍼 사과라는 지적을 받으며 오히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월요일 전북 완주군 한 리조트에서 열린 전주시의회 초선의원 의정활동 아카데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도 저녁 무렵 모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당선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우 당선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야, 임마, 안 해. 하지마, 안 한다고. 와 같은 비속어와 욕설을 섞어가며 그리고 의사국 직원들에게 확 죽여버리려다는 분풀이로 퇴장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우 당선인 측은 사과문을 내고 본의 아니게 거친 발언이 나왔다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지해준 시민들에게도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모든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의원 당선인들은 페이퍼 사과를 철회하라면서 추가 의혹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마무리하고 인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당사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꼈으나 그 이후에 그것을 성추행이라고 워딩을 해야 할지는 고심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밝히셨습니다. 우범기 당선인은 기자회견 직전 시의원 당선인을 만나 술에 취해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중앙당과 전북도당도 사태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대응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표방했던 전북 전주시. 민선 8기를 앞두고선 일찌감치 단체장 리스크에 휩싸였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정부가 현행법으로 내릴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유류세를 내렸지만 체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자 국회에선 50% 인하까지 가능하게 아예 법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커지는 인하 효과만큼 세금 수입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모두 리터당 2,100원을 넘긴 지 일주일. 다급해진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유류세를 법정 최대 한도까지 내리지만 큰 기대는 안 한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고정적으로 들어간 돈들이 있어 억지로 진짜 일하고 있는 거예요. 30원, 50원 내려줘야 아무 혜택이
효과가 없어요, 저희한테는. 3, 40원 내려가 봐야 뭐 큰 그 와닿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릴 때는 뭐 이렇게 별로 피부에 닿지는 않고 올라갈 때는 뭐 이렇게 확 올라가니까. 실제로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면 주유소 기름값은 잠깐 내렸다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국제유가 상승세가 거셌기 때문인데 유류세 인하의 체감 효과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일부 진정세를 보이지만 환율이 치솟으며 국내 가격 부담은 여전할 거란 걱정도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은 국제유가의 하락에 따른 국내 석유 제품 가격 인하 요인이 일정 부분 상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이러자 법을 바꿔 유류세를 더 깎아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유류세 범위를 지금의 30%에서 50%로 늘려주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100분의 30이 되어 있는데 100분의 50으로 개정안을 발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법 개정 뒤 정부가 최대 한도로 유류세를 깎으면 55%까지 내릴 수 있는데 30% 인하 중인 지금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144원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최대 한도인 37% 인하 때보다 3배 정도 더 내려갑니다. 문제는 정부의 세금 수입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1월 20%로 시작해 올해 연말까지 37%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로 보게 될 세금 수입 손실만 9조 원에 육박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내년엔 대학 등록금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교육부가 14년 동안 대학 등록금 인상을 막아온 규제를 풀겠다고 시사한 건데요.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등록금까지 오르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76만 3,100원. 전체 194곳 가운데 180곳은 등록금을 동결했고 8곳은 지난해보다 내렸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사실상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동안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대학 장학사업 지원 평가 항목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하면서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간접 규제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재정 지원을 포기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을 동결해온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대학의 발목을 잡아온 등록금 규제를 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1, 2년 끌 것이 아니라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며 사실상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질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원격 수업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졌는데도 거의 그대로 등록금을 받아온 대학이 등록금 인상 카드를 꺼낼 경우 적잖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부도 고등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사실 대학의 재정의 거의 대부분이 등록금 수입이어서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학생과 가정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기 침체로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까지 오르면 가계의 부담이 커지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다음 달 11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됐을 때 생활비를 지원받는 대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유급 휴가비와 재택치료자 지원도 줄여 하반기 재유행을 대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합니다. 재원을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하반기 재유행을 대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서 지원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인 가구라면 한 달 소득 약 233만 원, 4인 가구라면 합계 약 512만 원이 안 될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판단은 월납입 건강보험료로 하는데 직장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약 8만 2천 원, 4인 가구는 합산액이 약 1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던 유급 휴가비 지원도 축소됩니다. 코로나에 걸린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주면 하루 4만 5천 원씩 최대 5일간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던 건데 앞으로는 종사자 수가 30명이 안 되는 중소기업만으로 제한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종사자 가운데 75.3%에게 지원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가 전액 지원하던 코로나19 치료비도 본인 부담금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 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본인 부담금이 적은 재택 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분기 재택 치료자들에게 지원된 비용은 평균 병원비 13,000원, 약값 6,000원 정도였는데 이 부분을 환자가 자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원 치료비와 팍스로비드처럼 값이 비싸 부담이 되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 등은 정부가 계속 전액 지원합니다. 바뀐 조치들은 다음 달 12일부터 적용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6,4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447명 적은 수치입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85명, 2주 전보다는 1,698명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감소세가 둔화돼 당분간 신규 확진자 수가 소폭 증감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20대 청년층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81만 1천여 명에서 유행 이후인 지난해 93만 3천여 명으로 1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대 환자만 보면 2019년 12만 2천여 명에서 지난해 17만 7천여 명으로 45.2%나 급증했습니다. 20대는 불안장애 환자 수도 2019년 8만 969명에서 지난해 11만 351명으로 36.3% 증가하며 전 연령대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에서 불이 나 학생과 선생님 등 7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실 천장과 벽 전체가 불에 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학생들이 쓰던 책상 주변으로도 까만 잿가루가 가득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서울 대치동 학원에서 불이 나 학생과 교사 등 7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교실 안 에어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원인은 지금 이제 국가수에 넘겨서 기다리는 중이고요. 그냥 에어컨은 확실합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광주시 창틀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한 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3시간 넘게 공장을 태우고 나서야 겨우 꺼졌습니다. 부산에서는 방화 때문에 대학병원에 불이 났습니다.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 A씨가 병원 응급실 바닥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겁니다. 이렇게 시간 좀 오래 지체되는 그런 문제로 조금 환자 가족들하고 트러블이 좀 있었는데 그걸 파기되고 있습니다. 불은 병원 관계자가 바로 껐지만 A씨가 어깨와 다리 등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불러 정확한 범행 이유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같은 시각 경남 밀양시 하남읍 왕복 4차선 도로에서는 역주행하던 경차가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사고를 당한 승합차가 옆을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2차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와 승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주차장마다 휠체어 표시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구역이 있죠. 바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인데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 운전자들을 위해서 일반 주차 구역보다 면적을 넓게 잡아놓긴 했지만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체장애 1급 이종민 씨는 평소 드라이브를 즐기다가도 주차할 때만 되면 장애인 주차구역을 찾느라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겨우 빈자리를 찾아도 문제는 남습니다. 운전석 쪽이 다른 차량이나 화단에 막혀서 내릴 공간이 없기 일쑤. 결국 조수석으로 옮겨 탄 뒤 겨우겨우 휠체어를 내려 빠져나옵니다. 이런 거를 다니다 보면 매번 있어요. 매 순간 최대 20-30분 정도 걸린 적도 있고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5년 장애인 편의법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너비 3.3m, 길이 5m 이상으로 하고 장애인이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 1m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정이 나아졌을까? 규정 시행 이후인 2009년 설치된 노회 주차장에 가봤지만 역시 적정 기준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의 폭은 법정 규격보다 딱 50cm 모자란 2.8m입니다.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운전자 혼자서 휠체어를 돌리고 빠져나가기엔 역부족입니다. 주차장 운영기관 측도 장애인 주차구역이 규정보다 작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말씀하신 현장 나가봤더니 그 현장에서 이번 주 중으로 조치가 가능할 것 같아서. 문제는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면적을 지키지 않은 주차장은 모두 7천여 곳, 전체의 10.6%에 달했습니다. 전용 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들까지 포함하면 면적 규정 준수율은 더욱 떨어집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개선 수단이 마땅찮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이라든지 대수선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면은 그게 이제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상황이 없을 때는 2005년 이전의 거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과거에 졌었던 게 지금까지 쭉 이어진다고 하면 제재할 수는 없지만 권고 조치는 하고 있죠.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유명무실해진 장애인 주차 규정과 정부의 관리 부재 속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싼 요금으로 계약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가지를 썼던 경험 많으실 겁니다. 휴대전화 관련 민원 가운데도 계약 내용에 대한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데요. 통신사와 대리점들의 불완전 판매 행태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대 A씨는 7개월 전 통신사 대리점에서 2년 약정으로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20만 원짜리 태블릿을 공짜로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예상보다 5만 원 넘게 부과된 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대리점의 꼼수였습니다. A씨 몰래 약정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공짜라던 태블릿 값도 할부로 받아가던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 제가 낸 거지만 이거를 36개월로 계산해버리면 이제 금액이 어마어마해지겠죠. 제가 만약에 이걸 하나하나 다 따져보지 않았다면. 아버지 휴대전화를 대신 구매한 B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유료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는데 요금 명세서엔 음악과 동영상 등 2만 원 넘는 유료 서비스 이용료가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통화를 했는데 본인이 그 부분을 임의대로 부가 서비스 유료 부분을 추가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주겠다고. 통신사 측은 일부 판매점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리점들은 저희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하는 사업자거든요. 교육도 하고 페널티도 주고 그냥 관리도 하고 그런데. 하지만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개통 고객을 속이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은 모두 3천여 건. 3분의 2는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멋대로 바꾼 피해 사례였습니다. 수년째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선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더 강화하는 동시에 일선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에도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에선 계약 조건을 거짓으로 설명해도 대리점과 판매점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한두 대리점이나 유통점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통신사한테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통점에 대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소비자도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들은 내용은 녹음하고 계약서의 모든 판매 조건을 빠짐없이 적어놔야 추후 피해가 발생해도 수월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장마 시작부터 중부지방에는 17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장마 전선은 지금 제주도 부근까지 물러났는데 다음 주에 다시 북상해 중북부 지방에 또 호우를 쏟아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륙에 상륙한 장마 전선은 말 그대로 물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도의 내린비는 시간당 최고 40에서 60mm. 눈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비입니다.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에 173mm, 서울 도봉구에도 15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북춘천은 6월에 하루 동안 내린 비로는 지역 관측사상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하천 곳곳이 통제됐고 임진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포천 영평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로 격상된 가운데 파주와 인제 등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중부지방에 폭우를 쏟아부은 장마 전선은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물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내륙 장마는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다음 주 초반에 다시 내륙으로 북상하겠는데 이번에도 수도권과 강원도가 비구름의 주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쪽으로부터 저기압 서쪽으로부터 건조한 공기가 남하를 하고 남쪽으로는 MT,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다시 하며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주요 지역은 중부지방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주 비는 사나흘 정도 이어지겠는데 밤만 되면 비가 강해지고 지역도 옮겨 다니는 야행성 게릴라 호우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장마철이 본격화한 만큼 계곡과 하천 주변에서는 야영을 자제하고 산사태와 침수 피해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2주년 되는 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들이 안장된 국립현충원에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국립묘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에 진홍곡이 울려 퍼집니다. 묘지 비석도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닦아줍니다. 이 모습들은 휴대전화로 촬영돼 유가족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고령자나 국외 거주자 등 현충원 방문이 어려운 유가족들에게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 묘소사진 전송 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로 대전현충원 방문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난해에는 서비스 이용자 수가 1,700명을 넘었습니다. 그 4년을 못 가가지고 그거 받고 많이 울었죠. 비석이 잘 있나, 꽃은 잘 있나, 그 주위에 뭐 다른 거 이상은 없나, 이게 다 보이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도 많이 기뻐하시고 그 노래 들으시면서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트럼펫 연주는 평일에 묘소를 직접 참배할 때도 사전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장자들을 예우하고 국립묘지 품격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로 현충원 측은 묘소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 화병을 모두 돌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화병 교체 작업은 올해 장백묘역을 시작으로 1년에 2만여 개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도하게 설치된 조화는 나라꽃인 무궁화로 단일화해 통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보훈 가족에게는 그 따뜻한 위로와 마음의 안식을 줄 수 있는 공간을, 그리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참배와 더불어서 삶의 활력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그 열린 호국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현충원에는 6.25 전쟁 참전 유공자를 포함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14만여 명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과 헌신을 기리면서 국립묘지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최근 북한이 작전 계획을 수정한다고 공개했습니다.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전방 배치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커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한미도 새로운 작전 계획을 짜고 있는데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도 담길 전망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북한은 최근 작전 계획 수정을 언급하며 동해안 지도를 펼쳐놓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군의 작전 계획 수정이 남한을 노린 것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은 겁니다. 조선인민군 전선 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 행동 계획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이런 움직임은 한반도 남쪽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려온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 동향, 그리고 전술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7차 핵실험 임박 관측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전술핵과 미사일을 대남 공격용으로 쓰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한미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작전 계획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수립된 작전 계획 5015가 북한의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능력에 맞지 않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미가 새로 만들 작전 계획에는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한 위협은 물론 북한이 최근 언급한 작전 계획 수정 동향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과 미사일 방어 체계를 어떻게 잘 구축하느냐. 탄도탄 방어 체계만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서 전력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새 작전 계획은 이르면 연말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토대로 북한 핵공격 대비 연합훈련도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한일 정상이 오는 29일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양국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민관기구도 곧 출범할 예정인데요.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난 3월 대선 이틀 뒤 당시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첫 통화 후 환한 얼굴로 취재진을 만난 총리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できるだけ早く対面でもお会いしたいと、対話を行いたい、こういったことは、発言としてありました。私からもありましたし、先方からもありました。 새 정부 출범 전 한일정책협의단이 일본에 와 기시다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면서 본격적인 양국 소통이 시작됐습니다. 일본도 하야시 외무성 장관이 취임식에 참석한 뒤 총리 친서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했습니다. 냉랭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가운데 자민당 내 강경파들이 독도 주변 해양 조사 등을 문제 삼아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동원 등 현안에 대해 한국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 고위급 회담에 나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달 추진됐던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다음 달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오는 29일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도 검토됐지만 간단한 담소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한국에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관기구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어떤 의견을 모을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韓国国内の動きの一つ一つについ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と思います。いずれにせよ政府としては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べく日本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き韓国側と緊密に意思疎通をし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역사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며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신중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역사 문제를 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이 80%를 넘었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양국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가 필수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 현지 시간 24일 하원 관문까지 통과해 의회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찬반 234명 대 193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근 30년 만에 총기 규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법이 마련된 것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습니다.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세에서 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에서 결사 항전을 벌이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공세에 밀려 결국 퇴각하기로 했습니다. 루안스크주 대부분이 러시아 수중에 넘어가게 되면서 돈바스 지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 탱크가 건물 사이에 숨어 포격을 가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사력을 다해 러시아군에 맞서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외곽으로 완전히 밀려나면서 세베로도네츠크 대부분을 러시아군에 내줬습니다. Взяли тренировочный пункт, тренировочную базу СБУ, которая находилас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ак говорится, промышленной зоны. Ну,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мы потихоньку... 계속된 포격으로 도시는 90%가 파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는 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퇴각하기로 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가 무너지면서 강 건너 쌍둥이 도시 리시찬스크 함락도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루안스크주 대부분이 러시아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서 돈바스의 남은 지역 도네츠크주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На Донецькому напрямку противник проводить активні наступальні дії, продовжує вогневе ураження наших підрозділів вздовж лінії зіткнення, завдає ракетних ударів. 돈바스는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반도와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이 함락되면 남동부 전체가 러시아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광공업지대로 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곳입니다. Українські військові роблять все, щоб зупинити наступальні дії окупантів, наскільки це можливо, наскільки вистачає важкої зброї, сучасної артилерії, усього того, що ми запитували і продовжуємо запитувати у наших партнерів.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은 다연장 로켓 등 5,800억 규모의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배경지휘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한꺼번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 뜻은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표는 반려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6시간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공세를 더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치졸한 행태라고 반발했습니다. 노동부가 노동시간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니라고 말해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야당은 설익은 정책 발표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양보했습니다. 대신 검소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합의됐던 사개특위 구성을 압박해 국회 공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제72주년 6.25 전쟁 기념 행사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거행됩니다. 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를 주제로 국내외 참전용사와 정부 인사, 시민 등 약 1,500명이 참석합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됐을 때 생활비를 지원받는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유급휴가비와 재택치료자 지원도 축소됩니다.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 상원까지 통과했습니다. 29년 만에 총기 규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법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물폭탄을 쏟은 장마 전선은 지금 제주도 부근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다시 북상해 중북부 지방에 또 호우를 쏟아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노동부에서 주 52시간 제도를 월 단위로 개편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최종안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취지였는데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체부 이정식 장관은 그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밑그림을 발표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를 월 단위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골자인데 대부분 주요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좀 조언을 받아가지고 노동 시간의 좀 유연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비슷한 시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동부와 협의했고 보고도 받았다고 설명해 의문을 키웠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도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당정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낸 셈인데 야당은 따갑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도 모르는 노동부의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 노동정책이야말로 국기문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관 발표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 아닌 기본적인 방향과 계획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이 맞는다고 수습했지만 윤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주 120시간 바짝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어서 노동정책 노선이 바뀐 건지 물음표가 커졌습니다. 반면 장관 보고도 받은 대통령이 최종안이 나온 줄로 단순히 착각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침 신문을 보고 최종 정부안이 나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 이걸 바로잡은 것이며 향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할 거라는 취지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한마디에 종일 부처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소모적인 말잔치가 벌어진 셈인데 대통령실은 더 효율적으로 조율하도록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까지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높이면서 경영 효율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추진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 등 어떻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개혁의 실효성을 이루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포화청사 매각까지 거론하며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습니다.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한국전력이 개혁할 것이 많다면서 민간 기업이었으면 벌써 도산했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며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 대통령과 총리,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을 향해 지적한 문제점들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설계 용역을 평가하면서 평가받는 업체에서 일하는 자사퇴직자 출신과 미리 접촉하는가 하면 도로공사는 자사퇴직자가 이사로 있는 업체와 2년 동안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퇴직자의 허위 서류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LH 등 3개 기관 전체 계약의 21%가 자사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이뤄져 유사한 적발 사례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공개했는데 앞으로 평가 항목에서 기존의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고 재무 성과 비중을 높여 경영 효율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효율성, 수익성이 보다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지표 구성을 재설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속도전을 예고한 만큼 공공기관들의 긴장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인력과 비용 등에 대한 고강도 개혁에 대해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개혁 과정에서 얼마만큼 갈등을 최소화하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간부 9명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어제 정 청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을 비롯해 김병로 중부청장과 김종욱 서해청장 등 해경 치안감 이상 간부 8명도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최근 조직에 닥친 위기 앞에서 조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위기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게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의를 반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해경지휘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그 순수한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진상조사 단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조 지시를 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회의록을 확인하면 진실을 찾을 수 있는데 민주당이 실제로 공개 동의를 피하고 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국방부에서도 확인된 거는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보고받을 당시에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 구조하라는 말도 없었다. 그 부분이 다시 재확인이 되었고요. 그런 지시가 없다 보니까 이제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 의원들 대부분이 정부의 주장에 동의를 못했어요. 기억력이 너무 짧으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지정 기록물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국회 3분의 2 동의하거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동의해주거나 전임 대통령이 동의해주거나 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동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공개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경 지도부 사의 표명에 대해 잘못도 없는데 왜 사과하고 사의를 표하느냐며 분명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건영, 한병도 의원 등 18명은 어제 오후 성명을 통해 당시 해경과 군은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색하고 조사에 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수색과 첩보 수집 등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가 알게 된 사실들을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친윤석열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 사이에 날선 발언이 오가면서 당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리위 징계 논의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준석 대표의 징계 논의와 최고위 내부 갈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정당인가라며 사실상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자 이 대표도 미끼를 안 물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했다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친윤계인 배현진 최고위원의 비난에 응하지 않았더니 장 의원이 직접 나섰다는 비판으로 해석됐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 인선 갈등을 빚고 있는 안철수 의원까지 싸잡아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간장을 간 보는 안철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줄임말로 해석했고 이준석 대표 측도 굳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안철수 의원 측이 일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거론했고 이 대표는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신 것인지는 좀 궁금하고 당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통령의 첫 외교 행보인 만큼 전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당에서 여러 가지 주의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의 이준석 대표 징계 논의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당내 혼란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다 나와야 이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사실 말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중간에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나. 왜 소명도 안 들었냐 하는 그런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이런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를 하고 할 거 다 하고 가겠다. 예,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윤리위 징계 논의에 가급적 말을 아껴온 이준석 대표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세력 다툼까지 맞물리며 혼란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당내 결속과 쇄신을 위해서 마련된 당 워크숍이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요구하는 성토장이 됐습니다. 거센 당권 포기 압력에 이재명 의원도 당대표가 돼도 걱정이라며 고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활로를 모색하는 길목에서 열린 워크숍 최대 화두는 단연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문제였습니다. 첫날 비공개 전체 토론부터 서른 의원이 동반 불출마를 종용했고 분임 토론조에 함께 속한 홍영표 의원도 다 같이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자고 요구했습니다. 먼저 불출마를 선언한 전해철 의원에 이어 친문계가 합심해 당권 일괄 포기를 압박한 겁니다.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이재명 후보나 나나 출마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건지 아니면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보자 그렇게. 당장 이재명 고문이 전당대회에 나온다면 그런 평가가 제대로 되겠냐, 또 당대표가 된다면 평가에 기한 변화와 혁신이 되겠냐라고 우려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책임 있는 사람은 나서면 안 된다는 초재선 요구까지 더해져 이 의원을 역성드는 목소리는 없다시피 했습니다. 면전에서 분출한 불출마 요구에 이재명 의원도 난처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당권을 쥐어도 그 인연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몰라 고민이라는 복잡한 속내를 토로했습니다. 조별 토론에서 불출마 얘기가 나왔다는 그런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들의 고통이 참으로 극심합니다. 전당대회 관련된 입장은 언제쯤 밝히시겠습니까? 이재명 개인 정치 행보로 논의가 쏠린 탓에 내로남불과 팬덤 역기능 방치 등 자기 반성과 자성의 결의도 온전히 조명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슈나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 모임들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공천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 좀 부합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 1박 2일 대규모 워크숍을 통해 당의 단합을 강조했지만 이재명 의원을 향한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은 더욱 거세지면서 계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잠재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박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약보합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림폭이 더 커지면서 이른바 강남 4구도 대선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부동산 소식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값은 한 주 전보다 0.03% 하락했습니다. 7주 연속 내림세인데 하락폭도 커지는 추세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몸값을 낮췄습니다. 서울의 낙폭도 확대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던 이른바 강남 4구의 아파트값 역시 지난 대선 이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와 강남구는 비교적 굳건했는데요. 최근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면적 129.97제곱미터가 68억 원에 팔려 역대 최고가 기록을 다시 쓰는 등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는 사실 투자하시는 분도 적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요자도 사실 레버리지를 끌어당겨서 한마디로 빚을 내서 집을 사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는 8월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동안 묶어뒀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인정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체감할 만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정부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법령 개정이 이제 필요하지 않고 그냥 시행령, 행정 입법 정도로만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또 이번 대책이 1주택자를 중심으로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다음 달부터 청년들이 생애 첫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혜택이 대폭 강화됩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어 무턱대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보다 자기 소득의 적정 범위 내에서 주택 마련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 집 마련에 고통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 은행 대출 때 적용되는 두 가지 기준,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산정의 유연성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해 60 내지 70%가 적용되던 LTV 규제가 완화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LTV 상한을 현재 60에서 70%에서 80%까지 3분기에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5억 원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엔 LTV 60%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3억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4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무주택 청년 근로자의 DSR 산정 때 최근 소득뿐 아니라 늘어난 미래 소득을 근거로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한정에 도입된 40년 만기 모기지가 50년으로 연장됩니다. 5억 원 대출 시 금리를 4.4%로 가정하면 40년 만기는 월 상환액이 222만 원이지만 50년 만기를 적용하면 206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이 쉬워져도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값이 그동안 많이 오른 데다가 대출금리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섣불리 집을 사기보다는 금리 동향을 지켜보고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출을 내더라도 원리금 상환액이 급여의 한 30%를 넘지 않는 게 안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천정부지로 솟은 아파트값 때문에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을 미루는 청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 혜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원전 산업 현장을 찾아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신한울 3, 4호기의 신속한 공사 재개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와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전기 생산은 10년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이 국민의 뜻이라며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신규 원전 백지화 방침을 밝히면서도 공사 중이던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리 방법은 아직 정확한 신한울 3, 4호기라든지 천지 1, 2호기에 대한 산출 근거가 아직 저희들이 완전히 지금 파악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 간의 정확한 이 계약 사항을 보고 지난 5년간 사실상 방치돼 왔던 신한울 3, 4호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공장을 방문해 탈원전은 바보짓이라며 정상화를 약속했습니다. 과거에 예비 발주를 받아갖고 지금 수천억 원어치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는 제품이 바로 그 제품입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위해 남은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될까? 먼저 공사를 재개하려면 올해 말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또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통상 2년 이상이 걸립니다. 다만 지난 2011년부터 5년에 걸쳐 적격 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기간이 단축될 여지는 있습니다. 기존의 환경영향 평가를 한 게 5년 전에 한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신한울 1, 2호기 인접부지 환경영향 평가한 게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갖다 얼마나 쓸 것인가 그것이 이제 행정부가 판단할 문제인데요. 이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검사에 1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 상반기 안에 신한울 3, 4호기를 착공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는 법적 절차와 기준은 준수하되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완공까지는 6년 정도가 필요하고 여기에다 시운전 기간까지 더하면 실제 전력 생산은 203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신한울 3, 4호기의 준공 예정 연도는 각각 2022년과 2023년이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올해는 6.25 전쟁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애국지사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죠. 애국지사들과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사람, 공간, 시선을 전하는 사공시에서 전해드립니다. 고 김혜재 하사가 세상을 떠난 지 약 60여 년. 유가족들은 처음으로 묘소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다 행방불명이 된 아버지가 서울 현충원에 안장된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3살 적에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아버지 얼굴을 기억이 안 나요. 마지막 휴가 나오셔가지고 들어가셔서 돌아가셨다 소리만 들었어요. 할아버님 군번이라도 있으면 찾기가 쉬웠는데 군번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찾으려고 이제 유해찾기 운동 뭐 한다고 해서 그 서류를 보냈어요, 제가. 또 보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산소에 와서 보고서는 잔디리고 와서 가니까 그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담담하고 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오랜 세월 끝에 고 김혜재 하사는 가족들에게 돌아왔지만 아직 1,500여 명의 전사, 순직 군인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동생을 찾을 수 없던 김용석 씨는 동생의 위패를 서울 현충원에 봉안해 고인의 넋을 기릴 수 있게 됐습니다. 나도 별도로 나가서 군대에서 일을 했고 또 얘는 또 육군에 입대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과정 자체는 모르고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부모님들이 상심이 커가지고 집안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죠. 바로 여기에 위패를 모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영구 불멸의 수단 아니냐. 현재 생존한 애국지사는 11명. 가족은 아니지만 더 늦기 전에 이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기록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손과 발 그리고 그분들의 전체 모습을 3D 스캔으로 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그때 저 손으로 무슨 활동을 하셨을까? 하루 싸우기에서 백날 도망 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로 어디를 뛰어다녔을까? 늦게 시작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가능하신 애국지사님들을 좀 기록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후손들이 그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록을 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되새김질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 기억의 연결고리가 끊기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잊지 않으면서 좀 더 희망적인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애국지사. 이제 그들을 기억하는 건 우리들의 몫입니다. 젊은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서 목숨을 바쳤다. 그 자체가 명예스러운 거. 그 이상 더 명예스러운 건 없어요. 저희는 이제 아버지 찾기만 했으면 됐죠. 뭐 더 바랄 거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들 이제 이렇게 홈백이나마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이제 걱정하시지 마시고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잘 지내세요. 막내딸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제72주년 6.25 전쟁 기념행사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거행됩니다. 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를 주제로 열리는 오늘 행사에는 국내외 참전용사와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지휘자, 시민, 학생 등 약 1,500명이 참석합니다. 또 최근 공적이 확인된 참전유공전사자 이영훈 중위와 심임섭 상사, 윤준걸 하사, 이원재 병장, 신명철 병장에게 무공훈장이 추서됩니다. 고공침투는 육군 특전사를 상징하는 대표적 전술입니다. 최고 난도의 이 훈련에 첨단 장비까지 도입돼서 작전 수행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신준명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3000m) 상공에 올라간 특전 요원들.
일사불란하게 상공으로 뛰어듭니다. 요원들은 목표물이 눈에 보일 만큼 낮은 고도까지 내려온 뒤에야 낙하산을 펼쳐 신속하게 착륙합니다. 항공기 소음을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높은 고도에서 이탈하면서도 낮은 고도에서 낙하산을 개방해 목표물에 빠르게 접근하는 특전사의 고공강화 훈련 모습입니다. 산소가 희박한 고고도에서 뛰어내린 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에 정확히 착지해야 하는 최고 난도의 전투기술. 첨단 장비 윈드 터널을 이용한 지상 훈련은 필수입니다. 전군에서 유일하게 특전사만 가지고 있는 이 인공터널은 시속 190km 이상의 인공 강풍으로 실제 강화와 동일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저도 이 교관님의 지시를 받아서 훈련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공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상에 상관없이 다양한 환경에서 강화 기술을 숙달해 완벽한 고공 침투 능력을 갖춘 특전 요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고공 침투로 적진 깊숙이 잠입한 특전 요원들은 정찰 임무에 돌입합니다. 직접 보고 듣는 정보뿐만 아니라 정찰 드론까지 운용해 적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파악해냅니다. 이후 탐지된 정보를 이용해 적을 파괴하는 화력 유도 절차도 실제 전장이 그대로 구현된 시뮬레이터를 통해 반복 숙달하게 됩니다. 특수전사령부는 다양한 첨단 장비를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훈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성공적인 임무 완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 도입으로 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훈련을 받고 있는 특전사. 대체 불가라는 그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곳곳에는 분단 이후부터 군 철책이 해변 경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북한 간첩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한 건데요. 10여 년에 걸친 철거 사업으로 상당 부분이 철거돼 해변이 속속 제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지경리 해수욕장입니다. 드넓은 백사장 너머로 탁 트인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성벽처럼 해변을 가로막고 있던 군철책 2km 가운데 절반가량이 사라졌습니다. 경관 훼손과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철거한 겁니다. 북한 간첩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한 지 30여 년 만입니다. 한 30년 만에 없어지게 되니까 그 바다를 내다보는 게 어느 창구멍으로 보는 게 아니라 확 트여진 걸 보니까 진짜 마음이 시원하죠. 서핑 해변으로 잘 알려진 인근 중광정 해수욕장 역시 지난 5월 군철책 3km가 철거됐습니다. 흉물스러운 철조망 대신 감시 카메라와 열 영상 장비 등 첨단 보안 시설이 설치돼 24시간 가동됩니다. 강원 동해안에 설치된 군 경계 철책은 182km. 강원도와 국방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 가운데 70%인 127km를 철거했습니다. 남은 군철책 55km는 해안 경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해수욕장 및 해변에 관광객이 친숙하게 접근하여 해안 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바꿔가겠습니다. 하지만 철책이 철거된 일부 지역에선 난개발이 우려되고 쓰레기 투기 등 무질서 행위도 늘어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몽산포 갯벌 일부가 1년간 휴식에 들어갑니다. 무분별한 조개 채취로 교란된 갯벌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인데 갯벌 생태 휴식제가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름다운 해변 경치와 갯벌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명소 몽산포 해수욕장. 주말이면 답답한 도심을 벗어난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 해안이 분주합니다. 물이 빠지자 손에 호미와 삽을 든 체험객들이 갯벌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갯벌 구멍에 소금을 쏟아붓자 맛조개가 고개를 내밀고 양동이엔 동백과 백합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즐겁지만 갯벌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 몽산포 갯벌을 찾는 사람은 하루 평균 1000명 이상. 탐방객 밀도가 1헥타르에 20명으로 주변 달산포나 청포대보다 두세 배 많다 보니
갯벌에 서식하는 조개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몽산포 갯벌이 특별 병가에 들어갑니다. 몽산포 갯벌의 10% 정도인 15헥타르에 사람 출입을 1년 동안 완전히 통제하는 갯벌 생태 휴식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일부 갯벌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휴식을 주어 자연 회복을 유도하는 갯벌 생태 휴식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인근 주민들도 갯벌이 잘 회복해 풍요로운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몽산포 갯벌에서는 조개가 많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휴식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몽산포 갯벌 생태휴식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다른 국립공원 갯벌에도 휴식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등산이나 암벽 등반에 자신 있는 분들, 강원도 설악산 자주 찾으시죠? 그런데 최근 주말이면 하루 10,000명 가까운 등산객이 몰리면서 사고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산악 구조대원들도 그만큼 바빠졌는데요. 제발 안전수칙을 지켜주십사 하는 게 이들의 당부입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오후 암벽 등반 명소인 설악산 토항골. 아찔한 절벽에서 60대 한 명이 들것에 실려 내려옵니다. 암벽을 타다 깨진 바위가 허벅지에 떨어졌습니다. 끙끙대며 이어지는 환자의 신음. 하지만 구조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줄을 잡고 200m 절벽을 조금씩 끌고 내려와야 합니다. 계속 풀어요, 계속. 그렇게 3시간 정도 지났는데 또다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바위를 타다 넘어져 팔목이 부러진 30대 여성. 산에서 내려온 구조대는 다시 산 위로 발길을 돌립니다. 어느새 깜깜한 밤, 들것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길 없는 내리막을 부축해 내려옵니다. 3km 이동하는데 5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따라오고 계세요. 속도 괜찮아? 네, 좋아요, 형. 딱 좋아요. 너가 이글 해줘. 네. 그래도 구조를 하면 참 다행입니다. 일주일 뒤 50대 한 명이 설악산 수십 미터 절벽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헬기 작업을 못해서 그 들것으로 장시간 오래 구조가 걸렸거든요. 빨리 구조를 해드렸어야 됐는데 그냥 죄송한 마음에 구조를 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분은 바로 돌아가셨구나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설악산 일대 강원도 인제와 속초 지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1000건이 넘습니다. 비상식량과 여벌옷을 갖추고 체력에 맞는 산행과 일몰 전 하산을 완료하는 건 당연한 안전수칙. 설악산의 경우 등반 전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반드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달라고 구조대원들은 부탁합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최근 한 드라마에서 발달장애인 역할을 실제 장애인이 연기해 큰 화제를 모았죠. 캐리커처 작가로도 활동하는 정은혜 씨인데요. 드라마에 이어 다큐 영화도 개봉했습니다. 장애인 연기자의 길을 넓힌 정은혜 씨를 김혜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그림 그려주시는 건가? 네 역을. 경기도 양평의 작은 장터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주는 정은혜 작가. 6년 전 시작해 어느덧 4,000명을 그렸습니다. 위트 넘치는 표정이 담긴 독특한 그림체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덕분에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최근에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배우로 활약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또 사진도 몇 사람 청소년 시절에도 영화에 출연한 적 있지만 성인이 된 그의 연기는 더 편안해졌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재밌어요. 그에게 이런 여유와 유머를 가져다 준 건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우연히 딸의 그림을 본 어머니는 방에 틀어박혀 있던 23딸을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왜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재능을 갖고 있는 걸 몰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일주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뭐 신선 강박증도 있었고
동료들이랑 같이 그림 그리면서 행복했어요. 영화 네 얼굴은 장애인 정은혜 씨가 사회에 스며드는 과정을 무겁지 않게 그렸습니다. 작가로서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감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가 굉장히 그 매력적인 캐릭터를 곁에 두고 있었구나. 영화와 드라마 속 장애인 역할을 실제 장애인이 연기하는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독특한 얼굴이 아닌 바로 우리 이웃의 얼굴입니다. 똑같아요. 저랑 모습이. 밝은 아이여서 색도 들어가게 된 거죠. YTN 김혜은입니다. 러시아군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군대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요충지 리시찬스크를 사실상 포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대변인 이반 필리포넨코는 현지 시간 24일 러시아 TV 방송 인터뷰를 통해 오늘 리시찬스크 남쪽 거주 지역 히르스케가 점령됐고 졸로테 점령도 마무리됐다며 현재 잔존 전투원 색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리시찬스크 주변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으며 이 도시는 사실상 전술적 포위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주말 장맛비가 주춤합니다. 하지만 더위의 기세는 대단한데요. 경북과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강릉이 35도, 대구는 34도까지 올라서 한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엔 충청과 남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돌풍과 벼락 그리고 우박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까지 해안으로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1.5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31도, 대구 34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